안녕하세요, 여러분.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30일 음력 설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글을 읽으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미래를 위한 과거의 마지막 글이자 이 채널의 생산으로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글을 읽고 인사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인사를 좀 지난 감회와 함께 드리자면 제가 올해는 54세가 되었는데 50대가 되자 저에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내 삶이 지금까지 가꾸어 온 내 개인적 삶만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김갑수 선생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해당하는 말인데 제가 50대가 되자 제게 그런 생각이 왔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그게 얼마 안 되었는데 아마 김갑수 선생님을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네,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방송과 선생님 책들을 접하면서 그 이후 제가 공부를 쭉 선생님의 뜻을 따라 공부를 쭉 해본 결과 조선시대의 유학자만큼 사회윤리,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있었을까 하는 결론이 났는데 제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신 분이 바로 김갑수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런 분이신데 글 또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글을 쓰고 계신 분이 아닐까 하여 작년 아니고 재작년 4월 선생님이 쓰신 백권대학을 저도 선생님의 그 사회윤리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뜻에 부응하여 제 나름의 제 사회윤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쓰신 백권대학을 읽고 홍보함으로써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으로 지지난해 4월에 백권대학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1년이 약간 넘도록 걸린 시간을 들여 백권대학 낭독을 마무리했고 그에 이어 지금 읽고 있는 선생님의 여러 소설
정치 에세이, 역사 에세이, 그리고 책에 관한 에세이인 백권대학, 그리고 글쓰기 책, 진보적 글쓰기라는 책,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 미래를 위한 과거였거든요. 네,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무식해서 무지하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엄청난 정신적 충격, 아주 신선하고 건설적인 충격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제가 1년 약간 안 된 시간 전에 백권대학에서 이어서 이 책을 읽기로 결심을 하고 달려왔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뜻은 그러했고, 저를 따라 열심히 듣고 호응해 주신 여러분의 뜻도 또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사회윤리를 완성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2년 약간 못 되는 세월 동안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행군은 장정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만, 네. 일단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그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형태는 다양할지라도 이런 식의 삶을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 이어가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인사가 빠짐없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방송을 끝으로 여러분께 이 방법의 인사는 안녕을 고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방송 들어가 볼게요.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9장 베트남 통일전쟁에서 배운다. 100. 미라이 양민 학살 사건. 새로 들어선 닉슨 행정부는 그동안 미군이 맡던 역할을 남베트남군에게 이양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던 중 1968년 3월 16일에 발발하여 1969년 9월 2일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미라이촌 양민 학살 사건은 미국의 반전운동을 더욱 거세게 확산시켰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라는 회의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어느 날 미 육군 11보병부대 관할 찰리 부대의 지휘관 윌리엄 캐리 중위는 대대장 어니스트 메디나 대령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받았다. 그것은 그 부락을 일소하라는 밑도 끝도 없이 애매한 명령이었다. 찰리 부대원들이 헬기편으로 미라이 부락에 당도해 보니 눈에 들어온 것은 노인과 부녀자들 뿐이었다. 미라이촌 어디에도 그곳이 게릴라 기지임을 의심케 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그러나 주민들을 촌락 중앙에 집결시킨 미군은 소녀를 포함한 부녀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발포했고 움막집들을 수류탄으로 파괴했다. 그리고는 따로 남겨두었던 소녀들을 포함한 부녀자들을 강간하고는 사살했다. 이렇게 해서 학살당한 사람은 560명이었다. 켈리 중위는 혼자서 109명의 민간인을 처치했다. 찰리 부대 병사였던 버나드 심스는 훗날 그날 미라이에서 나 혼자 죽인 사람은 25명 정도였다. 여자건 남자건 가릴 것 없이 총으로도 죽였고 목도 잘랐고 머리 가죽도 벗겼고 손도 잘랐고 혀도 잘랐다. 나는 그냥 죽였을 뿐이다. 내 안에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고 회고했다. 임무는 성공리에 수행된 것으로 사령부에 보고되었지만 학살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다. DNS 통신사 프리랜서 기자 시모 허시가 진상을 폭로하고 나섰다. 마지못해 진상조사에 착수한 미 육군은 모든 사안을 비밀에 붙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101. 파리평화회담 중계 대공세 그리고 통일 1972년 닉슨은 연말의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베트남전에서의 추가 철군을 발표했다. 대신 그는 파리평화회담 성사에 관심을 두었다. 미 안보 담당 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북베트남 정부 정치구원인 레득토는 1969년 이래 비밀리에 접촉해왔지만 양자의 입장차는 확연했다.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군 외 모든 군대의 철수를 내세우며 남베트남에 대한 북베트남 정부의 개입 중단과 독립된 국가로서의 남베트남 총선거를 주장했다. 반면에 북베트남은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을 포함한 인민혁명정부의 수립을 요구했다. 이것은 베트남을 하나의 국가로 여기는 북베트남 측으로서는 정당한 요구였지만 미국은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북베트남 정부는 협상보다는 무력 해결 쪽으로 기울었다. 호찌민의 후배인 하노이 지도자들은 혁명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1972년 3월 지압 장군은 이른바 춘계대공세, 일명 부활절 공세를 감행했다. 12만 명의 북베트남 군이 소련제 탱크와 대포를 동원하여 휴전선을 넘었다. 이에 맞서 미군은 북폭을 재개하고 하이퐁 항구를 봉쇄했다. 이것은 남베트남이 주둔하고 있는 6만 5천 명의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성격을 띈 것이었다. 결국 하노이 지도자들은 미군 철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우치게 되었다. 1973년 1월 27일 레둑토는 미국의 명분을 살려주되 실질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평화협상 조약에 미국을 서명토록 하는데 성공했다. 이 조약은 4.20 정부, 하노이 정부를 각각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베트남 인민혁명정부, 민족해방전선, 즉 베트콩도 인정하는 유연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기실 이것은 미국이 4.20 정부를 버린 조치에 불과했다. 명분만 그럴듯한 이 평화조약의 체결로 헨리 키신저와 레득토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지명되었지만 헨리 키신저는 수상한 반면 레득토는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상을 거절했다. 아무튼 이 조약에 따라 미군과 동맹군은 1973년 3월 말 시점으로 전원 베트남에서 떠났다. 한국군은 2,500명을 남겨두었다가 1975년 남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마저 철수했다. 당연히 남베트남의 민심 불안은 증폭되었고 경제 상태까지 악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1974년 8월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퇴임하게 되자 남베트남의 티에우는 강력한 후견인을 잃어버렸다. 미국의 재개입이 불가능함을 확신한 북베트남은 1975년 1월부터 다시 사이공 정부군에 대한 전면전에 돌입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자 사이공 정부에서는 반티에우 세력이 점증되었다. 하노이 지도자들도 놀랄 정도로 사이공 정부군은 응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 하노이 지도자들은 일정을 당겨 5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이공을 함락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4월부터 마지막 최대 공세인 호찌민 작전이 전개되었다. 3월 19일 꽝찌시가 함락되었고 25일에는 후에가 함락되었으며 3월 29일에는 중부 최대 도시 겸 남베트남 제2도시 다낭마저 후퇴하는 사이공 정부군과 피난민이 뒤섞이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사이공은 공포에 질렸고 벌써부터 미군 비행기는 사이공 정부의 주요 관리와 가족들을 피난시키기 시작했다. 4월 21일 남베트남 티에우 대통령직 사임 부통령 찐반 흐엉 승계. 찐반 흐엉은 북베트남과 협상을 시도하다가 닷새 만인 4월 26일 온건파 즈엉반민에게 대통령직을 위임한다. 그리고 즈엉반민 역시 협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고 말았다. 마침내 1975년 4월의 끝인 30일 수도 사이공마저 함락됨으로써 남베트남 공화국은 역사에서 사라졌으며 베트남전 인민은 민족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었다. 102. 통일 이후의 베트남과 도어머의 정책. 민족 통일의 수건을 푼 베트남. 그러나 통일을 위해 치른 30년 전쟁의 대가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인명 피해만 해도 사이공 정부군 약 11만 명 전사, 민간인 사망 41만 5천 명으로 추산된다. 1995년 하노이 정부는 베트민과 베트콩을 합쳐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미군의 북폭 등으로 인한 시설의 파괴까지 감안하면 베트남 전역은 거의 황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 피해의 복구와 함께 하노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가장 화급한 것은 남부 사회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었다. 모든 상공업 부문을 국영화하고 농촌 경제는 집단 농장 체제로 바꾸어야 했다. 퇴영적인 서구 자본주의 문화 대신 새로운 사회주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일도 필요했다. 동시에 남부와 북부의 통합도 늦출 수 없는 과제였다. 북부 지도자들은 공산당 간부와 군대를 중심으로 이런 복잡 다단한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애국자이고 전략가였지만 유능한 행정가는 아니었다. 너무 졸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수많은 시행착오가 빚어졌다. 급격한 남북통합에 반발하여 망명길에 오른 혁명 지도자들도 있었다. 공산화로 인한 농업 생산력의 저하와 이에 따른 빈곤이 지속되었고 보트피플이라는 이름의 난민을 만들어 국외로 내몰았다. 하노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미숙함을 깨닫기까지는 10년 정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리하여 1986년 마침내 도이머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베트남 사회는 안정과 번영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도이머이는 어감과 뜻이 모두 재미있다. 베트남 말로 까잉마은 혁명, 까이까익은 개혁이다. 그럼 도이머이는 무슨 뜻일까? 도이머이에서 도이는 바꾸다, 머이는 새롭다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개혁이나 러시아어 페레스트로이카 또는 영어 리폼보다는 약한, 역시 부드러운 뜻이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리노베이션이나 이노베이션에 가까운 단어로서 우리말로는 쇄신 정도에 해당한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당의 경제 실책을 인정했다. 그리하여 공산당 내 급진주의자들은 당외 인사들과 경제, 사회 및 이념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1986년 강경파 레주원 당 총서기가 사망하고 도이머이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정진이 당서기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동시에 응우엔 반런 등 개혁파가 등장했다. 그해 12월 15일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도이머이가 정식 채택되었다. 그들은 당의 오류와 단점을 반성하고 부패, 관료주의, 보수주의 등을 비판했다. 그들은 기업, 개인, 자본주의적 경제 부문은 공공부문과 똑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했다. 정치적 기준과 이념의 잣대를 완화하여 이윤과 물질적 유인책을 허용했다. 도이머이는 외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허용하고 토지 분배와 이용 및 상업화를 보장했다. 호치민, 하노이, 다낭, 붕따오 등 대도시들이 세계시장에 개방되었다. 도이머이는 먼저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개혁을 모색하려는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여 난국에 봉착했던 소련과 동구권의 방식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우선하여 성공을 거두는 중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도이머이의 핵심을 정리하면 1. 국가의 거시경제 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제 분권화를 추진. 2.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과 민간 부문이 공존하는 혼합경제를 구축. 3. 개방정책으로 외자 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도모. 4. 농업발전과 소비재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 구조를 수출형으로 재조정하는 것 등이다. 1991년 제7차 전당대회는 도이머이의 결과를 평가하고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으로 국회와 정부의 두 개 축을 구성한 새 헌법을 마련하여 1992년에 채택했다. 도이머이로 인하여 공산당의 대국민 간섭은 줄었지만 정치체계의 실질적 운영권은 아직도 공산당이 행사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의 정책을 법률과 결정사항으로 구체화시켜 행정기구에 하달하고 국가기관의 핵심 직책에 당원을 임명한다. 베트남은 통일 후 당 서기장은 북부 출신이, 국가주석은 중부 출신이, 총리는 남부 출신이 맞는 것으로 묵계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방과 쇄신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2006년에 이르러 당 서기장은 여전히 북부 출신이 맡았지만 주석과 총리 모두 남부 출신이 맡게 되었다. 이것은 남부 사람들이 베트남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이공, 메콩 지역 출신들이며 이 지역 사람들은 응우엔 왕조 수립, 베트남 통일 등 베트남 역사에서 늘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네, 이래하여 모든
계획한 글을 다 읽었습니다. 묘한 우연으로 음력 2021년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도 여정을 끝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에 다른 계기로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